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미제 사건이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건을 진행한 것만 기억해 보셔도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일단 시신이 발견은 됐지만 피해자, 즉 망자의 신원을 모르거나 혹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어도 누가 범인인지 용의자를 잡을 수 없게 된 사건부터 용의자를 잡아서 피의자로 전환한 뒤 법의 심판대에 세웠지만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들, 혹은 잘못된 범인을 체포하는 바람에 진짜 범인을 놓치는 경우들, 혹은 처음부터 수사가 아예 기록이 잘못된 경우 등등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남은 미제 사건의 분야가 또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년에 딱 2번, 이름 명칭은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라는 포스터를 통해 터미널, 역사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부착이 되어 여러분의 제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지요. 자, 이 포스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김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관련 컨텐츠를 진행을 해서 범인을 잡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의 제보를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진행하기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들도 매우 많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적혀있는 죄명만 봐도 매우 다양합니다. 살인, 강도살인 혹은 미수, 특수강도, 성범죄, 사기 등등 엄청나게 다양한 범행, 그리고 범인들의 얼굴과 인적사항이 이 안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포스터를 보신 적 있는지요? 문제는 중요 지명 피해자들 중 대다수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잠적해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아무렇지 않은 척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혼자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서 개인 방송을 그냥 진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이고 그 눈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된다면 어쩌면 이들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방송을 자주 보시는 아프리카TV 시청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형사분의 소개로 제 방송을 알게 됐는데 그 형사분이 체포한 범인의 핸드폰 기록에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그 유튜브에 저의 영상을 보고 있던 기록이 있었다. 분명 범인은 자신의 이야기 혹은 자신이 저지른 범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과 모습이 과연 자신에게 얼마만큼 경찰의 권한이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보면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라도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의 도움이 진심으로 간절히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문제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포스터를 봤을 때의 느낌입니다. 첫 번째, 너무 단순합니다. 이런 포스터를 아예 본 적도 없다. 내가 사는 동네에 이런 거 없던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냥 지나가다가 포스터 본 적은 있는데 자세하게 본 적도 없다. 그냥 보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다. 세 번째,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랑 되게 닮았는데? 에이, 설마.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 내가 알던 그 사람은 고향이 여기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랑 다르구나. 아니네. 아닌 것 같은데? 네 번째, 내가 이걸 말을 해봐야 엄한 사람, 그냥 멀쩡한 사람을 신고하는 게 아닐까?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인데.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이걸 신고했을 때 만약 경찰이 제대로 체포하지 못해서 나에게 보복이 있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아마 제가 얘기한 이 5가지 정도가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단편적인 사진 한 장과 이름, 나이,
주소, 신체 특징이 전부 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진은 매우 옛날의 사진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여기 살인용의자 2번에 적혀있는 황주현 같은 경우도 옛날 사진입니다. 벌써 11년이 지난 사진이기 때문에 저 때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으로 봤을 땐 달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지요. 더불어 여기에 적혀있는 그가 어떤 범죄자인지 단순하게 범죄명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살인, 사람을 죽였구나. 사기, 그냥 사기를 쳤구나. 어떤 패턴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분노 폭발형의 살인 범죄자인지 그냥 사이코틱한 범죄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잠적했다,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공통적인 사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존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있지 않다. 병원 진료도 받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통신 내역, 금융 내역, 그 어떠한 흔적도 현재 남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 공통사항이니까 지금까지 체포가 안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우린 이제부터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분리시키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분리법은 생과 사입니다. 즉, 범인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라는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분명 이런 경우도 이 안에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적혀있지 않은 수배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죠. 혹자는 시신이라도 나와야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자살을 했다거나 어디선가 사고로 사망했다거나 보이지 않는 형태 혹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해서 보여지지 않는 형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흔적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죽었다라고만 생각하기엔 피해자 혹은 유족분들이 받을 고통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의 테두리 내에선 그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없고 영원한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내용에서 한 가지는 제외하겠습니다. 죽었다. 무조건 살아있다라는 생각에서 함께 움직여보자는 겁니다. 역으로 범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위에서 언급한 생존 신호라고 부르는 걸 아예 감춘 채 우리들 사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행동을 할 거고 혹은 비슷하게 생겼네, 비슷한데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웃어넘기면서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세탁하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겁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 같죠. 그리고 뭔가 옛날에 이게 신창원도 금방 잡혔는데 이런 독특한 케이스겠지.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03년 3월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배수로 공사 현장에 토막 사체가 발견됩니다. 4개월 전이었던 2002년 11월 용인에서 실종 신고가 된 50대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해서 그녀의 생존 신호에 반응 중 마지막 신호를 체크하던 중 경찰은 금융 출금 내역이 됐다라는 걸 확인했고 출금한 사람이 한 남성이라는 걸 판단한 뒤 용의자를 한 명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전 여러분과 함께 다뤘던 김한 사건 파일, 바로 제천 토막 사건 신명호 편이었습니다. 아마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결과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는 2018년 6월 22일 강원도 속초의 원룸에서 고독사한 채, 즉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체포되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을까요? 자, 상반기 분류에도 신명호는 들어와 있습니다. 4번에 있네요. 사기 전과 10범이었던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살았고 금융거래, 생산활동 모두를 했지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도,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만을 탔으며 물건도 마트에서 직접 사지 않고 배달시키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포스터도 나오고 제보도 들어왔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살인의 기억을 무려 16년을 감추며 살았던 남자입니다. 자그마치 16년입니다. 해외 도피를 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버젓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제 방송을 많이 도와주시고 경찰청 주요 지명수배 선정위원이신 권일용 프로파일러님이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잠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교수님께서는 이런 답변을 저에게 연락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배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함 속에 묻어 지냅니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혼자 살고 있거나 노숙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등, 혹은 사기 범죄를 통해 현금을 벌어 쓰거나 합니다. 수배는 범죄 유형이나 사람의 성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우린 다시 포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일용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만 봤을 때, 그 사람의 행적만 봤을 때는 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이 정도일 거야, 이것만으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분명 권일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범죄의 유형이나 사람 유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즉, 자신이 잠적을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치와 관련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포스터에서 한 사람을 잡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명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의 첫 번째 사람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이 됐던 황주현입니다. 저희는 이 황주현 사건, 바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순한 그림만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의 동작, 동선, 행동 패턴, 범죄 심리적인 생각, 그리고 그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지에 대해 가능성을 좁혀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단순하게 비슷하게 생겼다만으로 확신이 안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예를 들자면 신명호는 살인사건으로 잠적을 했지만 사기전가 10범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행동 패턴으로 보여줬던 건 계속해서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고 있었죠. 그럼 우리는 궁금한 건 이겁니다. 황주현은 평상시에 어떤 행동 패턴을 갖고 있었고 그 행동대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 그림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패턴을 갖고 있으면 그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비슷하니 조금 더 여러분이 구별하시기가 좋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닮았다라는 이유로 잡을 수 없지만 많은 생각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발생에 대한 패턴부터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08년 6월 17일 저녁 8시 반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사람들에겐 고터라고 불리며 일일 통행 인구가 약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사건 발생 시간이 저녁 8시 반. 이곳엔 차량 통행량도 매우 많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한 여성이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그것도 흉기로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당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 여성분과 같이 있던 남성분도 똑같은 공격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성을 먼저 공격했는데 가슴을 먼저 공격했고 그 이후에 남성이 쓰러진 뒤 바로 여성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 가해자는 무언가 체격이 건장했고 키가 매우 컸는데 머리가 긴 여성처럼 보였다. 목덜미 뒤에서 양팔로 감싸고 끌고 가면서 몸을 수십 차례 찔렀다.
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범인은 이 일을 한 뒤 바로 범행 도구 및 모든 걸 버린 뒤 8차선 도로 그 앞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범인의 패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범인의 모습, 버릴 수 없는 모습은 범인은 분노 폭발형 범죄자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을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걸 그냥 바로 공격을 했다는 것. 더불어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죽이겠다라는 생각이었겠지요. 그리고 머리가 긴 걸 뭔가에 있었다. 가발이었습니다. 범행 도구와 가발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는 건 자신이 잡히지 않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적어도 범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움직였다. 우발적으로 욱해서 죽여야지 하고 죽였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해서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장소에서 자신을 감춘 행동을 한 뒤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범인이 분명히 지금까지 있다면 이런 비슷한 행동 패턴이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까요? 범인은 당시 34세였던 황주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전처, 즉 이혼했죠. 전처 34세 김씨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 생활 내내 황주연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라고 합니다. 의심, 의처증 같은 거였지요. 그 이후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이혼을 했다가 두 번 다시 폭력을 쓰지 않겠다라는 황주연의 다짐을 믿고 딸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받아들인 뒤 재결합을 합니다. 하지만 폭력은 또다시 발생합니다. 폭력이 또다시 발생되어 두 번째 이혼을 한 상태였던 거지요. 그 상태에서 만나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닙니다. 황주연은 이후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결별을 선언했던 그녀에게 또다시 집착을 보이며 미행하고 협박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남성까지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피해자는 죽이러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느끼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황주연은 당시에 전처와 이혼하고 난 뒤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정확히는 그 중간 다리가 있어서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황주연의 머릿속에 있는 건 이 여성, 나를 두고 결혼한다고 했던 이 여성에게 모든 게 꽂혀야 됩니다. 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어떤 수로 마음을 돌리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은 겁니다. 황주연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즉 사건 발생 하루 전, 전처였던 김씨에게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며 다음날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제의를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올 것 같지 않자 자신의 딸, 즉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이 많은 그 장소에서 약속을 잡은 것이지요. 그게 바로 강남 고속터미널, 현재는 센트럴시티라고 불리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황주연은 데리고 왔던 딸을 그대로 차에 두고 엄마를 데려오겠다라고 얘기하며 준비했던 가발과 흉기를 든 채 바로 가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총 18회, 같이 있던 남성은 10번이나 찔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의 행동 패턴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황주연에게 느껴지는 인상이 어떤 건가요? 속된 얘기로 이 느낌입니다. 여자 없이 못 산다. 즉, 자신의 가정 환경이었을지 과거부터의 습관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황주연은 여성에 대한 집착성이 매우 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버릇은 지금도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황주연의 범행 패턴, 즉 살인 패턴, 폭행 패턴은 여성, 자신이 만나는 여성과 이어져 있습니다. 모르는 여성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패턴이 하나 엮인다라고 바라보고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때 폭력을 행사하고 평상시에 의심적인 행동이 있을 때도 폭력을 행사하는 의처증에 대한 행색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분노 폭발에 대한 부분을 전처에게 돌려서 살인까지 저질렀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에 나왔던 계획성까지 함께 합쳐서 보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황주연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 알 수 없지만 여성에게 의존했던 사람, 다른 여자를 만나 전처와 이혼을 했다. 근데 그 여자마저 자신을 버렸다. 협박을 했지만 협박이 먹히지 않았다. 그 분노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면 새로 만나는 사람은 남성을 만났고 그 사람과의 어떻게 보면 보호교류가 있었겠죠. 쉽게 접근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자신을 만나줄 수 있는 사람은 전처밖에 없다라는 판단. 그리고 전처라는 걸 확인한 뒤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점. 왜냐면 그 사이에 만나는 남성이 있다는 걸 황주연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외부 보도에는 내연남이라고 나왔는데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만났던 거고 2달간 교제하던 남성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에 대한 게 나왔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너도 나를 버렸구나 라는 생각인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황주연의 범행 패턴과 생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행 이후 황주연은 현장에 도구를 두고 어린 딸도 차에 두고 그냥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상한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하철 역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6월 18일 매영에게 신도림역 역사에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을 잘 챙겨달라. 나는 목숨을 끊겠다라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딸을 잘 해달라. 나는 이제 죽겠다. 자살을 하겠다라는 신호가 됐던 거겠죠.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가장 선택하기 좋은 장소가 예를 들면 여관이라던가 숙박업소 같은 곳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야산 같은 데일 수 있겠죠. 야산 같은 데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사라졌는지 찾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황주연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의 역사 근처에 산이 있다면 그 안에서 확인될 수도 있죠. 혹은 숙박업소에서 자살했다고 하면 거기에 주인의 신고로서 확인은 될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이후에 5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영등포 시장역에서 발견됩니다. 또다시 50분이 지난 뒤에 강남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다시 매영에게 전화를 건 뒤 40분 뒤에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탄 뒤에 삼각지역에서 하차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일 오후 2시 50분 범계역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입니다. 범계역은 안양 쪽, 평촌 쪽에 있는 곳이지요. 범계역은 생각보다 번화가입니다. 그 이후 더 이상의 모습이 포착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22일 뒤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까운 한 PC방에서 여기 있는 황주연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갖고 있던 농기계 사이트에 접속했다라는 게 체크가 됩니다. 물론 CCTV를 확인하지 못해 그게 황주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황주연이 왜 이런 이동 행동에 대한 패턴을 보였을까? 움직임에 대한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과 행동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기역 이후에 아예 사라졌고 방배동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방배동에 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알팀에선 2019년 현재 45세로 추정되는 황주연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몽타주로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단 좋겠지만 현재 나이 45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이가 든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고 현재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여줬다라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이 얼굴대로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그럼 범인 황주연의 생각으로 행동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현재 2019년의 모습의 패턴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주변에 이렇게 생긴 사람만을 보았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 자신의 천성,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명호도 마찬가지였고 자신의 색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감추려고 하겠지만 나타나게 나올 겁니다. 단순하게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잠적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잠적하진 못합니다. 애초부터 영원히 잠적할 거야 라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범인은 없거든요. 처음에 잠적은 대부분 도피의 느낌이 강합니다. 잠깐 숨어야지. 그게 장기적인 패턴으로 분류가 되는 것 뿐이겠죠. 저희는 지금부터 패턴,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생인 황주연은 건장한 체격으로 운동을 많이 한 다부진 체격입니다. 키는 188cm. 여기서 황주연이 숨길 수 있는 건 자신의 생년월일입니다. 그리고 이름입니다. 키는 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북 남원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당시에 농기계 거래를 했던 기록이 확인됩니다. 농기계 거래를 했다, 즉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 농업 쪽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풍부할 겁니다. 특히 농기계와 관련된 것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거지요. 또 하나, 농업에 종사해서 농기계 거래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더불어 택시기사 일을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고, 또한 다단계 간부 같은 역할, 좀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의처증 형세가 있었고 뭔가 스토킹 행세가 강하다라는 게 바로 황주연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왔을 때 이 색깔들이 과연 변화했을까? 즉 황주연은 주변에 여자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범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여성 집착이 강하다는 건 소유욕이 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즉 의처증 행세인 거죠. 상대가 자신이 생각한 대로만 움직여야 된다라는 심리적 패턴이 매우 강합니다. 그게 어긋나면 분노와 증오의 대상으로 변경된다는 거죠. 자신이 만나던 여성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배신했습니다. 전처도 그랬고 새로 만났던 사람도 그랬고 다시 전초에게 돌아갔을 때 마저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자신을 잘 만나고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즉 여자 없이 못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범행 패턴 자체에서도 폭력을 당할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신고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를 떠나간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 전철을 이용할 때도 선택했던 것도 딸아이를 이용해서 다시 재혼했고 딸아이를 이용해서 만나자라고 했다는 건 상대방의 심리적인 약점을 건드릴 수 있을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 도구까지 차에 그대로 싣고 다니고 유기 준비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신원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까지 계획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행에 필요한 첫 번째 바운더리에서 봤을 땐 그는 지금도 사는 모습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력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 조력자는 TV를 많이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세뇌당해서 그 사람과의 생활에서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한 남성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야 되고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심리적인 패턴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행동이 움직여질 수도 있지요. 또한 애초부터 자신의 신원 및 신분을 가린 상태에서 만난 거라면 더더욱입니다. 일단 이게 하나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가정에 화목하거나 그 사람이 가족을 낳아서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닮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닐 확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행에 필요한 상황 그 이후에 그가 장기 잠적을 하기 전에는 도피가 중요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피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도피에 필요한 상황은 바로 제일 중요한 현금, 즉 출처가 돈입니다. 돈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잠적할 만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그가 돈을 많이 갖고 있었을까? 처리한 정황들이 체크는 되는데 정말 돈이 많이 필요했다면 자신의 트럭까지 처분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신의 트럭을 처분한 뒤에 와서 했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현금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로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황주현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신원이 노출이 될 수도 있을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사기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가 사기 전과가 있는 건 따로 아닙니다. 그리고 사기를 쳤을 때 걸릴 수 있을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사기에 대한 전과가 계속 있고 노하우가 있고 축적이 됐어야지만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황주현이 그동안의 본인의 패턴으로 움직였을 때는 어떤 느낌이 강할까? 조력자입니다. 조력자의 생활 비용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은 잠적해 있는 상태에서 조력자만의, 세뇌당한 조력자만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이 아마 이 남자 황주현이다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상대방을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을 확률입니다. 두 번째, 황주현 자체가 밖에 나와 현금을 벌 수 있는 모습대로 산다라고 했다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여성을 만나면서 여성에 대한 돈을 어떻게 받는 부분 혹은 농업 쪽에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업, 바로 시골입니다. 시골 쪽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그 알이란 프로그램을 보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다른 사람들, 농촌에 계신 분들은 되게 착실했고 성실했던 사람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뭐 그 사람의 신원, 신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면 그게 다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하나인 거죠. 자, 어찌되었든 그는 누군가에게 피해서 그렇게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잠적했을 확률인 겁니다. 왜냐면 외부에 들어가서 어느 농촌 생활을 해서 돈을 번다 치더라도 여자 없이는 못 살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근처의 유흥이든 아니면 근처에 있는 여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들에서 노출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걸 보면 뭔가 함께 조력하는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도피에 필요한 사항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농촌 지역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안에 숨어 살고 자신을 도와주는 절대적인 조력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내가 아는 닮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이 건장하게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도시적인 데서 생활하고 있을 확률보다는 숨어 살고 더 잠적해 있고 시골 쪽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장기 잠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가 장기 잠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밀항입니다. 그런데 밀항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밀항에 대한 부분은 밀항을 시켜주는 그 어선 측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밀항시킬 거냐도 문제고 더더군다나 밀항에 대한 위험성은 황주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투, 한국말을 잘하죠. 외국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해외에 도피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즉 적어도 생각이 있고 자신에 대한 돈이 많지 않고 생활 패턴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면 밀항일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신분증을 도용했다.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병원도 다녀서 어떻게 보면 의료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사실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형수술. 성형수술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형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게 돼 있습니다.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죠. 더불어 성형수술은 개인 신원에 대한 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미용 목적일 때에 대한 이야기지요. 미용인 겁니다.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형수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바뀔 수 있거든요. 물론 자신이 돈을 얼마만큼 갖고 있고 얼마만큼 투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눈매 하나, 코 하나에도 사람 인상은 많이 바뀝니다. 더더군다나 눈썹 모양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성형외과 의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쭤봤던 내용 중인데 혹시 수술했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이 남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턱을 수술하러 왔다. 누가 봐도 이런 턱들을 가진 사람들이 수술을 하러 옵니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기억할 수 있지만 대부분 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턱을 수술하러 온 거고 자신의 턱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해서 뭔가 그렇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도 이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스터의 사진대로 황주현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건 지금도 의심점입니다. 해서 패턴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는 신원을 속였고 여자 없이 못 살 것이고 농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박학다식할 것이며 기계에 대해서 특히 잘할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으며 생활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자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흔적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진만 봤을 때는 내가 아는 사람이랑 되게 닮은 것 같아. 그게 몽타주의 허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그림들, 행동에 대한 모습들을 봤을 때 점점 내가 봤던 그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고 전화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골 같은 데 가셨을 때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 집 뭔가 이상해 라는 소문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그리고 그 기억이 분명 황주현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런 범인들의 특징으로 좀 보자면 움직이는 동선이 매우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안 가려고 한대요. 왜냐면 계속 알려지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얼굴도 성형했으면 됐잖아.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 드는 거냐면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볼 땐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어디 가서 갑자기 신원조회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대부분 범인들이에요. 범인들이 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일단 면허증 제시라던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경찰을 만나는 상황. 그래서 경찰을 최대한 안 만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한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이 오더라도 신분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프거든요. 신분증을 봤는데 살짝 다르다라는 느낌은 바로 지문조회예요. 지문조회하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문조회할 만한 상황에선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해서 대부분 이런 범인들은 운전하지 않아요.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아마 자신의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마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외부에서 폭력, 폭행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웬만하면 연관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싸워봐서 어차피 경찰 만나봤자 자기만 손해봐요. 그러니까 손해봐서 자기 지문조회했다가 뜨면 바로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조용히 잠적하면서 살 건데
저희가 보는 황주현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전제 조건의 모습은 아마도 시골 농촌 쪽에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참 필요 없고, 그래서 뭐 허드렛 일 도와주거나 하면서 헌금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고 자신을 돕는 조력자가 하나 있을 거다. 근데 그 조력자는 아마 여성일 것이다. 그 여성은 분명 세뇌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성은 황주현인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알 수도 있는 것. 이렇게가 황주현이 지금까지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딱 요 정도거든요. 이거 아니면 황주현은 무조건 잡혀야 돼요. 아니면 죽었거나. 근데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몽타주만 딱 공개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그 알 방송도 보셨겠지만 이 사람인가? 하고 갔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보만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그 바운더리의 패턴들까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조두순과 관련되어 있는 몽타주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조두순하고 닮은 사람이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조두순의 평상시의 행동 패턴, 말투, 어투, 흉터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냥 몽타주만 떡하니 공개하자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NS요? 유행하죠. SNS 하는 사람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방송을 많이 보는 사람들, 어디에 밀집되어 있고 어디에 많을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렇게 시청률이 그러니까 높죠. 시사 교양에서 높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안 갖고 살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건장한 체격에 키가 좀 분명히 있고 얼굴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주변의 바운더리를 봤을 때 그런 SNS라던가 그런 TV나 이런 매체 기사, 인터넷 기사 이런 걸 안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이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농촌 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잠적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들로 다 보게 되면 당연히 체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긋났고, 누군가가 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도 걔 착해, 되게 성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시예요, 여러분. 저도 이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범죄심리 같이 연구를 할 때 저한테 그래요. 너가 살인을 했어. 제가 만약에 너가 살인을 했어? 너 잠적할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돈 어떻게 벌 거야? 내 머릿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생활한 내 경험상 움직여야 돼요. 인터넷 방송을 할 수는 없어요. 드러날 거니까. 그럼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 나 학원 강사 출신인데 학원 강사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럼 나는 영어 번역 일을 집에서 할까? 이런 식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했던 패턴에 대해서 소득이, 그러니까 그래야 아니까 그걸로 어떻게 소득을 발생시키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노출을 안 시키고 소득을 발생시킬까?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아마도 그럼 나는 뭐 집에 보면 재택근무 뭐 이래가지고 뭐 영어 번역하는 거라든가 오타 찾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서 돈을 번다.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이 안 돼야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움직인다 해서 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 같은 경우에는 잠적을 하면 또다시 사기를 쳐요.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가지고 하겠죠. 살인할 사람은 또다시 살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황주현이 또다시 살인을 하게 되면 분명히 범죄 패턴이 굉장히 세질 거란 얘기예요. 좀 무서운 얘기인데, 황주현은 범행에 대해서 살인까지 이미 한번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범행을 저지른다라는 가정이 깔린다면 황주현은 무조건 한 가지가 중요해요. 내가 만나는 여자는 가족관계가 넓으면 안 된다. 가족이 없어야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농촌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이 있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 가족들, 친척들이 있는 여성하고 만나서 이렇게 산다라기보다도 한국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만 따라야 되고 이 사람이 사라지더라도 그 누구도 관심 안 갖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 폭발해서 사람을 살해하고 유기를 해도 누구도 관심 안 갖는 사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황주연은 지금까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과 사로 분류해야 되는데 일단 사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사를 배제하고 놓고서 얘기했을 때 이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게 이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아마도.